우리가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했다고 그러는 게 천광이거든요. 이 레이저는 한 발 쓰는데 2,000원 정도예요. 2,000원? 2,000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스타워즈 봤죠? 항상 최초죠. 무한정. 계속 쓸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우리가 졌죠. TKMS.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성능은 압도적이에요. 성능은 9대1 내지 10대0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요? 우리 실물이 있잖아요. 독일은 실물이 없잖아요. 이거 파는 사람이랑 내가 앞으로 이런 커피 만들 테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사. 올라랑 누구 사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을 전 세계가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한국살이 6년차 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hat's good, y'all?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제이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온 힘의길입니다. 예, 한국 밖으로 44년 동안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놀랬죠? 진심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배울 게 많은 강의하는 이런 콘텐츠 너무 좋아해서 즐겨보고 있는데 아 진짜?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경 없는 클래스 아, 봤습니다. 팬이에요? 네. 저 때문인가요? 아니 전혀. 전혀 아니에요. 아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때문이지 않을까요? 솔직해서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있어요. 네. 오케이. 뉴스 자주 보는 분들 알 거예요. 자, 세계 2위 원유 수출국. 1위도 모르는데. 2위가 조금 더 어렵겠죠. 1위까지 모르면. 아무래도 중동이 1위라면은 2위가 러시아 쪽이지 않나요? 아, 중동 그러면 약간 네. 합쳐서 1위라고 생각하면 그 외에 러시아? 띵동댕 러시아입니다. 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러시아 지금 기름을 수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래요. 그렇게 수출만이 하는 나라가 2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일까요? 아, 그것도 부족한 건가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죠? 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은 또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조금 조용해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약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오랜만에 이란 내를 또 공격했더라고요. 미사일 많이 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에서 있잖아요. 북한도 위쪽에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방식 드론이나 미사일 그런 거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더욱 한국은. 근데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아주 좋은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도 바쁘게 지내고 계시나요? 안 바쁩니다. 아 진짜요? 하루에 일정이 한 10개 정도 아, 할게요. 와, 진짜 뉴스에 너무 많이 불러요. 이런 전쟁들 날 때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현재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유튜브 조한범 TV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썸 나오고 나서 많이 팔렸는데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나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많이 사주세요. 네, 오늘도 네 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다 사야 돼요. 퇴근하고 바로. 알겠습니다. 2개 살 수 있으면 좋고요. 네. 박사님, 조금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예. 미국하고 이란 뭐 전쟁 다시 시작했는 지금 공격 막 하고 있는데요. 예정된 거다. 아, 진짜요? 예정돼 있어요. 예정됐는데 조금 심하다. 아, 이번 전쟁의 특징을 보면 지상군이 전혀 동원이 안 됐어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5배입니다. 진짜 크죠. 네. 한반도도 작지 않은데 그렇죠. 북한랑 합쳐주면은. 미국이 워낙 커서 그렇지. 그렇죠. 이건 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90년, 91년 이라크의 후세인 당시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어요. 네. 간이 벗죠. 네. 그때 쿠웨이트는 경기도 한 1.5배? 아, 진짜 작죠. 네, 작았어요. 근데 무려 95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고 95만 명. 그중에 70만 명이 지상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란은 한반도 면적이 7.5배. 거기다 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이라크처럼 평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전진 배치된 미 지상군은 10,000명 내외예요. 오, 진짜 훨씬 더 적어요. 막 100분의 말이 안 1. 되죠. 네. 거기다 이라크는 육상에서 주변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란은 어떻게 되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걸프 이 많이 페르시아만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 지상으로 못 가요. 그렇죠. 이라크가 붙어 있는데 이라크는 인구의 65%가 시아파예요. 이란하고 친해요. 그 여길 통과하면 뒤통수가 건지거리죠.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맨 공습이잖아요. 공습. 드론, 폭격.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전쟁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하고 끝도 없고.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죠. 대신 현재까지 보면은 양측이 정면 충돌을 안 했으니까 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죠. 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까지 러시아 측 전사자만 28만에서 51만쯤 돼요. 4년 반 동안. 그렇게 사망자요? 하루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 사상자와 전사자 합치면은 2천에서 3천 되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 전체 합쳐도 요 정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막 때려 부시고 호르무즈에 맞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에 숨통은 쥐는데 사실상 양쪽 다 전쟁을 못 끝내요. 잘못 건드렸네. 잘못 건드린 이유가 바로 이란의 하메네이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란의 영적 지도자. 우리에겐 독재자지만 이란의 하메네이 지지자들한테는 거의 신과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첫날 죽였잖아요. 네, 바로. 이 사람만 죽였어요? 딸, 며느리, 사위, 14개월짜리 애도 죽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분노돼. 여기서 꼭지가 도는 거죠. 포기할 수 없게 된 나도 거죠. 이제 선을 넘을 거야. 그래서 호르무즈를 막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호르무즈가 막힌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이란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럼요. 과감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왜? 이쪽에 선을 넘으니까. 이란을 막가파로 만든 건 바로 트럼프예요. 네타냐후하고. 그래서 끝나가는데 둘 다 무능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 미련하게 집착하는 이란 핵심 수뇌부. 근데 그렇다고 그냥 여기서 또 혈압 올라가고 두들겨 패는 미국. 둘 다 무능한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끝내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고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는 계속 이어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환점이 생겼어요. 올 4월부터. 어떤 자, 거요? 러시아가 빼앗았던 땅을 조금씩 뺏기고 있어요. 오, 되찾는. 네, 우와. 많지는 않아요. 아, 네. 지금 아마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절반 면적 정도, 그러니까 3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뺏어갔어요. 근데 그거 가치 되게 깊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맨날 얻어맞다가 한 대 때렸어. 네. 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3년 10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장거리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그래서 옴스크라고 알아요? 들어봤어. 옴스크는 시베리아예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500km 거기까지 때려요. 우와. 그러니까 1,000km, 1,500, 2,500까지 다 때려요. 다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주로 어디를 때리느냐? 제일 아픈데 석유, 산유시설, 정제시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아까 퀴즈 냈죠? 석유 수출국 어디냐고 1위가. 그렇죠. 러시아도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휘발유를 지금 수입해야 될 판이에요. 그만. 다 두들겨 팼으니까. 진짜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유하는데 5km씩 줄을 서요. 그것도 다 풀로 채워주지도 않아. 그 미치는 거지. 근데 박사님 예.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진짜 전쟁의 파라다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드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드론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있어요. 하고 대한민국도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지금 뭐든지 창이 나오면 방패가 나오는 거고 방패가 나오면 또 창이 나오는 거예요. 자 드론을 볼까요? 지금 드론 없는 전쟁은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네. 거기다 드론은 가성비 루카스. 루카스라는 건 뭐냐면 저비용 자폭 드론의 약자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하피,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바이락타르는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처음 위력을 떨쳤죠. 아르메니아 탱크들 괴멸시켰으니까. 갑자기 나타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올라를 때려봐요. 이거랑 맞을 수밖에 없지. 계속 충격을 때리니까 먹죠. 조금 계속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저씨 봐라. 하고 이제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에 때리면 못 막잖아요.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 1세대 드론은 뭐냐면 그냥 드론. 그다음에 2세대 드론은 여기다가 이제 각종 센서 같은 걸 달아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는 AI. 얘는 보내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Fire and forget. 여기까지 왔거든요. 따로 조정 안 해도 되고 알아서. 그렇죠. 얘를 보내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풍선으로 달려 보내면 굿바이 하면 지가 그 지점에 가서 지가 알아서 떨어져. 원격에서 뭐 안 해도. 아니 지가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 fire and forget이에요. 네. 그런 표현이 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발사 후 망각이라는 표현. 진짜 그냥 알아서. 내가 그러니까 쏴, 파이어. 알아서. 그렇지. 내가 이제 여기다가 야 제이 때려, 제이 때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나 안 쳐다봐. 그래도 내가 제이 때리는 거지. 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드론에 지금 미쳐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창이 나왔잖아요. 그럼 드론의 한계를 볼게요. 첫 번째,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풍선도 고육지책이지. 풍선에 무기보다 옛날. 단다는 게 얼마나 원시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력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2만 달러, 3만 달러짜리를 50만 달러, 60만 달러, 100만 달러 미사일로 맞추니까 네네네.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 너무 떨어지죠. 맞췄는데 괜히 기분 나빠. 너무 비쌌으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까 전파 결혼을 하면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죠. 아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탄. 기관포도 이제 아헤드탄이라고 그래서 전방 확산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발이 드론 근처에 가면 팡 터져요. 네. 수십 발. 와. 그럼 때려잡는 거지. 네. 이런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레이저는 뭐냐면 전기를 추각시켜서 한쪽으로 집약을 시킵니다. 지금도 쓰잖아요, 레이저. 커팅도 하고. 아, 네. 그렇죠. 수술도 살도 자르잖아요. 네네네. 수술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게 되게 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주 싼 전기값만 거예요. 예, 내- 왜냐하면 내리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했다고 그러는 게 천광이거든요. 이 레이저는 한 발 쓰는데 2,000원 정도예요. 2,000원? 저도 한 5발 만원으로 오늘 커피 살 수 있어요. 받았어요. 와. 천궁 미사일 한 발에 한 15억 원 정도 하고 패트리엇 한 발에 한 60억에서 80억 하거든요. 2,000원? 2,000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커피보다 싼. 2,000원보다 싼 커피 있어요. 와, 그거 있긴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얘는 전기만 공급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재고가 필요 없죠. 아, 그렇죠. 계속 쓸 수 있죠. 스타워즈 봤죠? 네, 맞죠. 광선 축소죠. 무한정.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면 이 레이저의 특징은 현재까지는 또 레이저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 딱 맞추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네. 지져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몇 초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 5초, 10초 이것도 군사 기밀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국이 성능을 개발해서 완샷 원킬 정도로 아, 바로? 인스턴트?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맞으면 바로 터지고. 바로 터지게. 지금은 몇 초 뜨겁게 해야 되거든. 네.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한정 쏘는 거죠. 네.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집약을 시키니까 부피가 크고 이동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소형화되고 있고 파괴력이 커져요. 와. 그럼 막 쏘는 거지 그냥 네. 수십 발, 수천 발 쏘는 그렇죠. 거지. 드론들이 있으니까. 스타워즈 진짜 미래가 됐네요. 또 하나는 이 레이저는 아직은 기상을 극복을 못해요. 비 오는 날. 아, 흐린 진짜요? 날, 먼지가 많은 날. 그런데 이건 다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은 새로운 창이 생겼죠? 이제 방패가 생기죠. 아, 똑같이.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레이저로 쏜다고 했는데 드론이 이제 방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레이저는 거울에 반사가 되니까 드론 앞에 거울을 붙여 거울을 이렇게 붙여서 반사. 그렇게 심플하면 좋지만. 두 대만 좀 때려. 군사 기밀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 군인들에게 다들 거울을 하나씩 사주십시다. 손거울을.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락타르, 트리키예제로 아르메니아 탱크 부대가 전멸당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탱크나 장갑차들이 속절을 당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탱크와 장갑차 시대는 끝났다. 왜? 몇백만 달러짜리가 만 달러, 몇천 달러짜리 당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제일 많이 원하는 무기가 뭔지 알아요? 전차하고 장갑차예요. 전차. 몰라서 당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 폴란드도 평지 많죠. 맞아요. 거기 다 평원이잖아요. 네. 그 평지를 그냥 걸어 다닐 전차와 장갑차가 협동 작전에서 밀고 들어가면 전차는 가공할 만한 무기. 전쟁에서 전차가 120mm 포, 105mm 포를 쏴대면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포 그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차 대응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슬레드 아머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철망만 씌워도 못 뚫으니까 위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전차가 모양이 이제 폼나는 거에서 기괴해지는 거지. 막 나무로 막고. 아, 근데 이게 점차 이제 제모도 장착하고 네네. 전차 자체가 드론을 운영해요. 오, 저기서 드론을. 네, 자폭 드론을. 그다음에 공격 드론을. 그러니까 전차가 드론의 모함이 되는 거지. 우와. 그러니까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돌고 돌아서 얘기했잖아요. 이번 이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AI, 드론, 우주 전쟁 그러죠. 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전쟁에 드러난 교훈, 경력이 제일 중요하다. 아, 진짜. 전차 장갑차 없으면 전쟁 못한다. 세 번째, 포병. 누가 포를 많이 쏘느냐. 그러니까 K9 지금 불듯이 팔리잖아. 폴란드만이 전차 한국 거 여기 사죠. 사갔잖아요. 맞아요. K9 사갔지, K2 사갔지, 네. FA50 사갔지. 폴란드가 왜 빚져가면서까지 K9을 사고 K2 전차를 사가겠어요. 그게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사실은. 속절없이 당하니까 뭐 이제 전차 시대 끝났다. 아니에요. 전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진화. 더 강력한 전차가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5세대 전차가 K2 흑표거든요. 네. 근데 4세대는 무인포탑. 그다음에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캡슐형 승무원실이 만들어져요. 보호가 되는. 그다음에 드론, 전자전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의 미래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탱크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한 2,300대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한 2,000여 대 가량이 3세대 이상이에요. 오, K1, 최신. 88 전차라고 하는 그다음에 K2.
지금 우리 전차 전력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빅4라 그러거든요. 네. 여기가 합치면 3세대 이상 탱크가 1000대 돼요. 대한민국 2300대인데 그중에 한 3.5세대에 한 2000대 됩니다. 그러니까 K1, K2 중심이거든요. 일부 해병대들이 이제 해안방어에 구형을 쓰고 있고 왜 그러냐면 유럽은 전쟁이 끝났다고 판단한 거죠. 냉전 때는 몇만 대씩 가지고 있었어요. 몇만 대. 네, 근데 다 폐기해버린 거죠. 유럽이 평원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주력 탱크가 영국은 챌린저를 써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르클레르크, 독일은 레오파르드 2, 이태리는 아리에테스거든요. 이태리는 한 50대밖에 없어요. 한 200대 되는데 150대는 지금 개량 업그레이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200~30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전쟁 나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탱크가 수백 대, 수천 대씩 날아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라고 지금 폴란드가 그럼 탱크를 안 샀어야 되잖아. 제일 먼저 탱크 사갔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알아봤던 게 폴란드 갔다 왔을 때 한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화 폴란드? 에어스페이스는 이제 바르샤바 지사가 생겼는데 그건 미사일이랑 방산 생산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에서. 네. 와, 그 정도로 지금 무기 사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우리가 졌죠. TKMS에. 아, 그렇죠. 근데 예정된 거예요. 성능은 압도적이에요. 성능은 9대1 내지 10대0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요? 우린 실물이 있잖아요. 독일은 실물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건 나토 동맹국. 그다음에 세이프 자금. 유럽의 방위산업 금융이라는 거에 지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 파는 사람이랑 내가 앞으로 이런 커피 만들 테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사. 올라랑 누구 사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린 실물이 있었고 심지어 14,000km를 진해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에선 캐나다 해군 2명을 태우고 갔어요. 보여줬어요. 그 안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피터 집에서 내가 일주일만 살아봐. 다 볼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다닌다든지 뭐 술 먹으면 주사 있다든지 다 그럴 할 거 수도 아니야. 있죠. 못 숨기잖아. 네. 그렇게 다 다 보여줬단 보여줬는데.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언제까지 줄게. 우리가 진 건 기술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아니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요? 왜냐? 첫째, 우리가 91년에 하데베 TKMS의 전신, 그래서 209 1200톤 잠수함 처음으로 사갔어요. 장보고 배치원이에요. 1200톤. 이 장보고는 지난해 12월 퇴역했어요. 이제 네. 안 써요. 94년에 진수했어요. 와, 네. 취역했으니까. 그런데 91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5, 6년 만에 독일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 지금 우리 잠수함 하와이 가고 캐나다 가는 거 전 세계가 봤잖아요 지금. 네. 우리 기술을 전 세계가 본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안에 난리가 났어요. 이해는 하지만 독일을 어떻게 믿냐. 그다음 물건도 없지 않냐. 납기 맞출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이건 진 게 아니죠. 그 요기베라 야구 선수 엔 오브 틸 이스 오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유럽이 기술이 없느냐? 기술이 왜 없겠어요? 전통의 독일.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냉전이 끝나니까 유럽은 전쟁이 이제 없다.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유럽의 전쟁은 없어요. 전면전은 없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왜 예상해요. 러시아는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첫 번째. 그다음 GDP의 10분의 1이에요. 독일 하나만도 러시아 GDP의 2배예요. 국지적으로 깔짝거리는 있을 수 있겠지. 폴란드 국경 침범해서 피곤하게 한다든지 전면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좀 쉬자. 복지, 그다음에 여가 이런 쪽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국방은 야 이제 전쟁 안 일어날 거니까. 이제 피 너무 많이 썼어 우리.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기술은 있는데 방산 생태계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고리가 파괴된 거예요. 지금 캐나다인들이 그거예요. 그래 독일 알아. 기술은 있어. 근데 만들어줄 수 있어? 그때까지? 그건 확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문 생산만 있는 거예요. 독일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 그게 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유럽이 다 오래 걸려요. 그렇지. 그럼 유럽이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산 생태계가 파괴됐잖아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번에 이란 때리는데 뭐 토마호크 뭐 다 썼네, 뭐 사드미 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만드는데 떨어졌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은 북한이 있잖아요. 1953년 7월 27일 전쟁 끝난 다음부터 에브리데이 전면전을 준비했잖아요. 단 한 번도 저희 한국은 축소된 적이 없었겠네요. 계속 확장. 네, 계속. 거기다가 한국인들은 뭐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자주국방. 봤잖아요. 베트남 망하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게 모든 정권에 있어요. 네. 아, 진짜요. 69년 1월 닉슨 독트린. 베트남 허덕이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들이 지켜라.
우리는 핵만 지켜주겠다. 이게 자주국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거기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북한 코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몇십 킬로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바로 방산에 대한 강박관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현재까지.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안보적 수요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대로 따라간 거죠. 요게 두 개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걸작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세계 무기의 공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유럽이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무기 만든대 이러잖아요.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시장 경제잖아요. 쓰지도 않은 무기 잔뜩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싫어하죠. 공장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망할 거 아니에요. 낭비죠. 그러니까 만든다고 그랬는데 모든 공장을 그럼 전시제대로 바꾸느냐? 그러다가 경제 망하려고? 안보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반짝 불이 붙은 것뿐이지 5% 쓴다 그러지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폴란드 지금 막 빚져갖고 무기 사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 문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북한이 어쩔 수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그렇죠. 자, 경제가 안 좋으면 방위 산업이 조금 힘들겠죠. 국방이 안 좋으면 경제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요즘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군사력이 한반도 역사상 최고다. 근데 이거 실제로 맞는 말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근데 실제로 맞는 말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오,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아 속일 뻔했잖아요. 지금이 한국 군사력의 전성기. 유럽의 탱크와 한국 탱크는 비교했잖아요. 아직도 전장은 포가 지배예요. 포탄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려오면 전진을 못해요. 지금 주력 포병이 155mm거든요. 얘가 한 35km 정도 사거리고 네.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65km까지 나가요. 근데 여기다 램젯 같은 걸 달면 100km도 넘어가요. 155mm 포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약 한 2,000에서 한 2,300문을 운용하거든요. 그 유명한 K9. 네. 그다음에 K-50, 미국의 팔라딘 개조한 거. 이건 탱크처럼 생겨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주는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포는 끌고 가서 네. 방열하고 포탄 쏘고 또 도망가고 이런데 몇 시간 걸리거든. 네. 근데 자주포는 쏴서 쏘고 이동하고. 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탱크랑 뭐가 달라요? 거의 탱크잖아요. 탱크는 기동을 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탱크고 자주포는 포를 포만. 장기간 쏘는데 다만 장갑이 있는 거예요. 지금 K9 자주포 포탑 있죠? 네. 네. 그래서 장갑은 뭐 14.5mm 포로 그 기관포로 쏴도 뚫려요. 아 진짜? 네, 탱크는 아이고. 포탄을 맞아도 안 뚫리거든. 잘.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개념이 다른 거죠. 훨씬 더 가벼워요. 그렇죠, 그러면 가볍죠. K9. 아. 그러니까 자주포는 포고 네. 탱크는 기동 전투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개념이 다른 거죠. 생긴 거 비슷하지만 탱크는 뭔가 전방에서 싸우는 거고 포는 한 발짝 뒤에서 그렇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포를 쏴주는. 그러니까 지금 K9의 장갑은 주변에 소총탄은 막고 네. 주변에 포탄이 떨어졌을 때 파편 정도 막는 거예요. 승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데 K2, K1 같은 탱크는 적탄은 정면으로 맞아도 안 뚫리게. 와, 그 그러니까 정도 뭐 몇십 강해요. 센치 되는 거죠. 야포로 본다 그러면은 탱크는 유럽 빅4가 1000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한 K9, K55 그다음에 뭐 합치면 자주포기는 한 3,000문 돼요. 120mm 비격부터 시작해서 와. 그다음에 이제 풍익이라고 있어요. 105mm. 105mm는 사거리가 한 12km 되는데 짧죠. 근데 우리가 이 105mm 포탄 한 400만 발 가지고 있어요. 세계 제일 많아요. 아, 세계 제일 네, 많아요. 이 포탄이 고민이에요. 155mm 써야 되는데 105mm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시키는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탑재해서 이동하다가 쏘고 튀는 이 개념으로 풍이까지 치면 한 3,000문 되거든요. 155mm만 해도 2,000에서 2,300문 되거든요. 근데 빅4는 다 합쳐서 400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압도. 우리가 압도적. 미국도 1,700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미국보다도 미국보다 많아요. 와. 거봐.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미국은 본토에서 싸울 일이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다 필요 없네. 해군, 항모 전단, 원정군 이 개념이니까 포병 전력이 빈약한 거죠. 대신 제군권 하늘에서 뚫고 하는 거죠. 이 정도가 왜 나오느냐? 바로 자주국방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자주국방의 슬픈 역사를 이제 눈물 나는 역사를 말씀드리면 베트남 전쟁이 사실은 한국 국방력 강화의 획기적인 계기예요. 74년부터 63년까지 무려 32만 명을 파병을 했고 우리가 많이 갔죠. 네, 안타깝게도 5,000분이 전사하셨어요. 아, 진짜. 지금도 길가리 가다 보면 고엽제 차량 있죠. 미군이 밀림 죽이려고 뿌린 화학약품도 지금도 고생하시고. 사실 우리 월남전 파병분들한테 많이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야 되는데 그 기점으로 한국 방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69년 닉슨 독트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시작합니다. 야 소총도 못 만들어? 당장 만들어. 그래서 M16을 국산화해요.
오. 그다음에 이제 105mm 곡사포. 그때까지만 105mm였으니까. 네. 지금도 105mm는 쓸모 있어요. 네. 근접전에서는. 그다음에 구룡이라고 그래서 130mm 다연장 로켓포 다다다 날라가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해군력. 우리는 연안 해군이니까 그때 우리가 쓰던 게 기어링급 구축함이라고 3,000톤 내외 되는 2차 세계 때 쓰던 거예요. 오, 막 프랑스 이렇게 네, 했을 때. 쓰는 거. 근데 지금 70년대 2차 세계 대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출항하려고 그러면 터빈 돌리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리고. 진짜. 쥐들의 천국이고. 떠 있는 게 기적인 배를 갖고 썼어요. 네. 미국이 준 거니까. 네. 원래 지금 구축하면 최강이지만 네. 2차 세계 때 구축하면 배로 치지도 않았어요. 음. 그땐 전함과 항공모함의 시대니까. 네. 지금은 구축함에 포 달고 미사일 달고 옛날 전함이 됐지만 그 당시에 구축함은 비행기, 잠수함 잡는 보조 전력이었어요. 배로 치지도 않았다니까. 어. 그걸 갖다 썼으니까 이제 그때 70년대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육상전력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참수리 고속정이라고 북한 해군이 연안 해군이니까 참수리를 150톤짜리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연평해전에서 침몰했던 참수리 357정 그거예요. 아, 그때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고속정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뿌듯해요. 이게 70년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도 발전하잖아요. 드디어 K1 탱크를 이제 88년에 만든 80년대가 바로 K1 탱크 시대예요. 와. 그 다음에 K200 장갑차라고 그래갖고 이제 장갑차도 우리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참수리 고속정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호위함이라고 부르는 그때는 우리 구축함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스러워서 바로 1200톤급 PCC. 그 다음에 초계함, 그 다음에 이제 2200톤급 울산급 와. 호위함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그때 구축함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국뽕이었지. 구축함 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배가 정말 지금 다 퇴역을 하고 있는데 포항급 다 퇴역했어요. 근데 저 배가 정말로 고마운 게 저게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북한 해군을 압도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런데 저렇게 자랑스러운 배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대공 방어 능력이 전무했어요. 적 비행기가 뜨면 미사일로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스트랄이라고 그래서 프랑스제 맨패드 이렇게 견착식 미사일 달고 막 그랬는데 저게 이제 80년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90년대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K9 세계 자주포 시장을 휩쓰는 K9이 이때 등장을 하고 그거 요즘 너무 잘 팔리잖아요. K9.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휩쓸어요. 근데 싸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이유들이에요? 싸고 성능이 탁월해요. 지금 둘 다. 여기에 이제 PZ2000이라고 그래서 독일제가 있는데 거의 성능이 동등해요. 네. 근데 독일제는 훨씬 비싸. 그다음에 고장이 잘 나고 그럼 딱 K9부터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가요? K9이 이제 드디어 명품 무기가 된 거죠. 진짜. 그 이전에는 그냥 개인 장구류나 이 정도 부품 정도인데 K9은 완제품을 탁월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때가 90년대가 왜 또 중요하느냐? 드디어 구축함다운 구축함 광개토 원이 나옵니다. 광개토 원이 드디어 개함 방공. 개함은 뭐냐면 나 혼자는 지킨다. 시스페로 미사일로 대공 방어 능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광개토가 이제 양만춘 이렇게 시작하는 세척을 만들어요. 연돌이 V자로 되어 있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 배치 2가 바로 이제 지금 청해부대 가 있는 이순신급입니다. 4,400톤급 6척.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90년대예요.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K2 흑표 시대, K2가 개발되는 시기가 되고요. 폴란드가 사갔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 7,600톤급 이 2000년대. 2000년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일본 말쓰면 안 되는데 가오 잡는. 그전에는 림팩이라고 그래서 막 조그만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데 이제는 이지스가 쫙 물결을 가르면서 이제 파도 연들이 폼 잡고. 그렇죠.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한국이 수출 엄청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수입을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어떤 하죠. 무기? 많이 하죠. 아직도 많이 수입 하죠. 많이 하고. 이지스함에 이지스 레이더 아직은 그 이지스함 레이더는 현재까지는 그 국산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래서 전투 통합 체계 이런 거는 아직은 그러나 국산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포항급, 울산급 얘기했죠. 네. 요걸 대체하는 게 이제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인데 이 충남급에는 통합 마스터라고 그래서 이 통합 정보 전수 센터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도 다 국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한국형 함포. 한국형 근접방어무기 CIWS, 한국형 방공무기 해공, 한국형 VLS,
수직 발사관. 여기는 애수력이라고 대잠 미사일, 홍상어 들어가죠. 그다음에 대지 공격, 해룡 미사일 들어가죠. 해궁 들어가죠. 폭력까지 들어가죠. 요거를 트럼프가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 한국한테. 예.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위함 사업을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정신없어요. 이지스함도 만들어야 되는데 요 간극을 메는 호위함이 필요한데 이거 딱 보니까 충남급이 딱 마음에 들거든. 아, 진짜. 3,600톤급의 튼실한 무장. 3,600톤급이지만 미니 이지스라고 할 정도로 마스트도 통합 마스트가 돼 있고 통합 마스트가 무슨 얘기냐면 저게 통합 마스트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네. 좀 약간 모양 없어 보이죠? 근데 저게 폼은 안 나도 저게 스텔스가 되거든. 막 늘어놓으면 폼은 나지만 다 걸리거든. 저게 어려운 거예요. 전달파 간섭을 다 줄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에 사면 유상 메일 라이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 대공 수상 레이더 다 집어넣은 거거든 저기다. 저럼 스텔스 성능이 구현되는 거지. 저게 이제 충남급인데 맨 앞에 있는 게 5인치 함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 방어 무기 CIWS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16개의 VLS가 달리는데 여기에는 이제 해공 방공 미사일. 그 다음에 해룡 함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홍상어, 애수로. 이건 적 잠수함이 있으면 멀리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어뢰를 집어넣어요, 홍상어를. 근데 미사일처럼 쏴요, 있는 데까지. 그럼 끝에 가면 여기서 어뢰만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어뢰가 들어가서 이제 찾아요? 올라후를 딱 맞추는 거지. 와, 좀 깊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막 군침 질질 흘리는 거지. 어마어마하죠. 너무 중요한 많죠. 건 이걸 다 국산화했다는 거예요. 오, 국산화 진짜 예. 많이 했네. 2010년대가 되면 드디어 천공2 총알로 총알을 막는 탄도탄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도산 안청호급 이번에 캐나다 간 거. 이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설계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2010년대가 되면 이제 바로 천공2와 도산 안청호 3,000톤 이거는 둘 다 기술의 최집약체예요. 집약체. 그러면 드디어 이제 2020년대가 되면 국뽕에 차오르는 바로 KF-21. 아, 우리 KF-21. 전투기. 예, 전투기. 보라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LSAM 이게 롱레인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하나 지금 최근에 우리가 7월 상순에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네. 7월 상순에 드디어 마의 벽을 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5,500파운드급 터보 제트 엔진을 드디어 우리가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자, 선박 엔진은 가스 터빈은 엄청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어려워요. 세계 몇 나라 못 만들어요. 네. 그 선박 터빈의 그 블레이드 하나는 벤츠 하나 값이에요. 아, 진짜. 근데 항공기에 들어가는 예의가 달라요. 떠 있잖아요, 상공에. 작고 가볍고. 작고 가볍고 1700도 초고온 초고압 안정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인데 중국은 한참 떨어져 기술. 요 다섯 나라만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5,500파운드짜리에 성공을 했어요. 와.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려면은 15,000에서 2만 파운드는 돼야 돼요. 이 5,500파운드는 어디다 넣을 거냐? KF-21에 합동작전하는 몸티, 유무인의 무인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엔진 장착 시점을 잡은 건 2041년이에요. 너무 멀어 보이죠? 그렇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우리가 6번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당길 거예요. 지금 유럽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납기를 안 지켜요. 그렇죠. 늘 그래. 근데 우리도 안 지켜요. 아, 진짜? 우린 빨리 줘. 말이 안 돼요. 이거 너무 국뽕 아니에요? 폴란드가 원했던 것보다 6개월 빨리 줬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2030년대 초중반이면 제가 보기에는 엔진 성공한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엔진을 조립을 해왔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함정에 KDDX라고 미니 이지스 6,000톤급, 지금 세종대왕의 7,600톤급 배치원 세대 세척, 그 다음에 정도대왕께 8,200톤급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스파이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 그러니까 이지스 하면 핵심은 레이더예요. 전쟁사를 보면 전함이 끝내줬어요. 거함 거포주의. 모든 큰 배에 30cm, 40cm 포를 다는 거죠. 큰 배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왜? 멀리서 쏘니까. 그러니까 5만 톤짜리 배 한 척과 10,000톤짜리 10척이 싸우면 5만 톤이 이겨요. 왜? 10,000톤은 여기인데 5만 톤은 여기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게 깨진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함이 있으면 항공모함은 보조전력이었어요. 근데 아니거든. 배의 주약은 항공기구나. 그러니까 항공모함의 시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안 치던 구축함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지스는 뭐냐? 멀리 있는 걸 잡고 동시 교전 능력을 눈과 창을 결합한 게 이지스고 그게 바로 신의 방패 이지스 레이더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지스 레이더를 사오고 있거든요. 근데 KDDX는 다 국산화예요. 그 다음에 충남급에는 이미 3,600개 국산화했고, 그러니까 거기다 전투기 엔진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이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돼.
이게 바로 제조업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제조업 진짜 많이 그렇죠. 줄었으니까. 그리고 제조업이 한국은 생태계를 이룬 게, 자 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화,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몰려 있어요. 우리 남쪽에, 창원 이쪽에, 그 울산. 부산. 그 단지가 예, 예. 있죠. 예. 예. 왜 한국이 이 막강한 방산, 지금 부산항이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하는 일본 배도 온다는 얘기 들었죠? 저 그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부산항에 오면 함정에 대한, 배에 대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바로 울산 가면은 급유할 수 있거든. 네. 거기 울산 석유화학, 포항엔 제철, 그 다음에 원전이 남해안에 몰려 있죠. 부산은 경공업단지, 창원은 기계공업, 그 다음에 조선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텍사스 공장 하나 있고, 시카고에 공장 하나 있고, 이렇게 다 따로 뉴올리언스에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물리병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긴 다 모여 있잖아요. 한두 시간 내에, 두세 시간 내에 물류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집약적으로. 그럼 천문학적인 경쟁력이 되는 거죠. 너무 좋죠. 이런 체계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대만 TSMC 떠들죠? 빼고 없잖아. 대만 자동차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대만 스마트폰 만들어요? 안 만들죠. 이미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요. 다 하죠. 대만에 조선소 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대만 비행기 만들어요?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대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차원에 그럼요. 있으니까. 대만은 특화된 부분에 강한 거지 우리는 골고루다. 왜? 여기서 다 해결하자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골고루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요. 영국. 돈 버니까 금융자본. 지금도 금융자본의 핵심은 런던이잖아요. 아직 버티고 있어요. 돈놀이 하는 거예요. 네. 일본도 그나마 붙들고 독일도 그나마 붙들고 있는데 제조업이 흔들려요. 왜? 인건비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 적정 수준에서 제조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예, 거죠. 그 제조업을 지금 마지막 붙잡고 있는 선진국이 유일하게 우린 거예요. 진짜요. 종합백화점이면서 그 종합백화점에 있는 게 다 경쟁력이 있어. 떡볶이, 순대, 빈대떡, 냉면 다 라면까지. 근데 배달까지 돼요. 배달까지 돼. 근데 배달도 시간을 어겨. 더 빨리. 빨리 줘. 더 빨리. 그래서 당황해. 준비도 안 됐는데 음식이 왔어. 술 안 쳐요. 상태로 지금. 근데 오늘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한국의 방산업, 진짜 역사를 너무 잘 간략하게 스쳐갔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들 어떠셨어요? 난 지금이 한국 방산의 전성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국뽕이 전염되는 그런 말이었고요. 또 한국 방산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없는 클래스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저 덕분. 교수님도. 사실 미국에서 많이 듣는 말은 뭐 우리나라 세계 최고 군사력, 해군 항상 최고 이런 말만 듣다가 여기 오니까 사실 많이 놀랐죠. 그래? 약간 우리 이 정도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very surprising. I'm just very shocked. 저는 유럽 사람으로서 뭔가 한국이랑 요즘 친해지고 교류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한국의 힘? 조금 더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다 박사님 덕분인데요. 마무리로 요약한다면 한 문장으로. 불행하게도 무질서의 시대. 제가 쓴 책 무국화의 시대다. 네. 이럴 때는 희무길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인증샷. 알겠습니다. 그 무국화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친구가 없이는 못 살아요. 서로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시대에 서로의 상황에 맞게 살 길을 찾는 거고, 그 안에서 이합 집산하는 시대가 계속 갈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또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필요해요. 네. 그리고 유럽도 사실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유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국화 시대에 새로운 각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고, 거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건강성, 그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력, 그 다음에 방산. 마침 우리는 유사일의 가장 전성기다.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친구도 만들고, 도울 건 돕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유지해야 된다. 유럽처럼 샴페인 터뜨리고 치즈 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방심하면 안 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를 모읍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력으로는 한 5위 정도. 자꾸 뭐 국방하냐. 핵도 없는데 아닙니다. 진짜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나라 말기 이전까지 중국이 원탑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독자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이 결과적으로 K-파워의 원천이 된 거예요. 만약에 통일한다면 진짜 엄청난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다. 핵이 있잖아. 그럼 지금도 5위인데 핵무기를 가진 대한민국이 탄생할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예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랑밖에 모르는 남자 힘의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7년차 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한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1부에서 한국 군사력, 무기 얘기했는데 이번 2부는 퀴즈부터 또 시작하려고 해요. 실패하면 나가야 돼요. 네네네. 네, 근데 부담 갖지 마요.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 돈 쓰는 나라들 1, 2, 3, 탑 3. 미국.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요. 중국. 그러면 마지막 지금 기회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남한. 땡! 가시면 됩니다. 러시아. 공부 많이 안 했네요, 저. 아니. 그런데 제의를 좀 옹호해주면 네. 원래는 3위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 전쟁 때문에. 전세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전쟁 때문에. 지금 전시경제잖아. 근데 세 나라 3위 아니었다면 3위가 원래 누구였어요? 인도, 일본,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들이 엎치락뒤치락 좀 하죠. 오, 근데 러시아가 완전 올라왔어요. 예, 러시아는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한국도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국방비는. 일본이 우리보다 같거나 조금 더 써요. 근데 이 세 나라가 군사비 쓰는 돈이 나머지 나라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말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1위고 시원하게. 나머지 9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보다 약간 덜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쓰는 우리 거예요? 돈 너무 많이 씁니다. 와. 중국이 국방비를 숨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중국이 날고 긴다고 그래도 대략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 정도. 아유, 근데 이렇게 군사력 돈 많이 쓰고 있는 세 나라 엮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예. 그거 과장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국방력으로는 한 5위 정도. 왜 자꾸 뭐 국방하냐. 핵도 없는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야가 40미카를 갖고 다녀요. 긴 걸. 그럼 남들이 올야를 못 때리겠죠. 근데 올야가 40미카를 막 사람 찌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지. 그거예요. 그냥 들고만 있는. 남들이 나를 못 건드리게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선제적으로 못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치를 봐서는 의길 씨가 제이 제압할 것 같아요. 근데 제압해, 제이가 지금 여기 권총을 가지고 있어 하나. 역시 미국 사람. 근데 제이가 권총을 막 쏘고 다니면 그거 바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는 쓸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용어자들 대부분 다 자기 보호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잡혀가는 거죠. 먼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이가 권총 차고 다닌다고 해서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핵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무기는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썼던 리틀보이, 펜맨 이 두 가지가 다예요. 이스라엘이 욤키프르 전쟁 때 74년에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쓰려고 했어요.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그때는 북쪽에서 시리아군이 골란공원을 뚫으려고 했고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탱크부대가 괴멸됐거든요. 그때 끝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때 쓰려고 했어요. 항공기에 장착하려고 했더니 거의 정설이에요. 그때는 아니 우리 같으면 있으면 안 쓰겠어요? 죽는이 쓰는 거지. 그렇죠. 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먼저는 못 쓰죠. 지금 푸틴이 저렇게 코피 터지고 모스크바까지 화염에 휩싸여도 못 쓰잖아요. 트럼프 이란이 막 모깃대로 난리치지만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국력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 무기 보유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 5위 맞다. 꽤 세다. 근데 그 진짜 강대국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위치 자체. 그러니까 국방력으로 1, 2, 4위, 3, 4위 하면 보통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들어요. 이거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 생존하는 것 자체가 조금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은 미일 중러죠.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원탑이었죠. 중세 청나라 이전까지. 청나라 말기 이전까지 중국이 원탑이에요. 당나라 시대는 중국이 세계 GDP의 50%예요. 50%.
와. 60%라는 소리도 있어요. 아 진짜 그 네. 정도로 앞서가. 그런데 한 번도 독자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잖아요. 맞아. 중국의 일부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네. 미국 겨우 250년이잖아요. 역사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거대 문명 옆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독자 문자 알파벳이 있잖아요. 독자 알파벳이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아 그렇죠. 그 폴란드는 또 알파벳이 원천이죠. 네. 이 알파벳, 네. 영국도 알파벳, 그렇죠. 네. 유럽은 다 알파벳이에요. 네. 키릴 문자도 그리스 문자 몇 개 안 된다고요. 우리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문자를. 이 작은 나라에서. 오. K-파워의 시대는 이제 제가 보기엔 시작이다. 자 그러면 질문부터 드릴게요. 그 위치 얘기했는데 이 위치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근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지리적으로 최고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이태리 지도 부츠죠. 비슷하죠. 한반도처럼 반도잖아요. 이탈리아. 네네 반도. 로마, 대단했죠. 그리스. 오. 여기도 반도잖아요. 맞네요. 반도죠? 오 반도. 그래서 반도체? 오, 괜찮았어. 자, 지금부터 이제 반도라고 하는 건 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의 문명을 지배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네. 대륙의 문명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든 해양에 있든 아주 극내륙과 아주 해양에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교 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리는 그냥 지나가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다리 위에서 밥 사 먹어요? 다리 위에서 잠자요? 캠핑해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허브 국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인 거죠. 여기서 대륙과 해양의 문명이 모이는 거죠. 근데 허브가 긍정적인 거지 않나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브릿지는 부정적인 개념인 거고 허브는 긍정적인 개념인 거죠. 문명의 풀이 되는 거죠. 문명의 용광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근대 이전까지는 대륙의 영향을 받았죠. 중화 한자 문명권, 유교 문명권, 불교 이게 다 중국에서 들어왔죠. 우리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 거죠. 자, 이게 바로 대륙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르네상스 이후에 해양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해양, 이제 바다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 이후에는 일제 강점이라는 아픈 역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탠다드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바로. 우리가 미제국주의 농반지 얘기하지만 미국이 바로 근대 1차, 2차 세계대전의 세계의 표준입니다. 영국에서 영어가 나왔죠. 뭐 안 들려, 뭐라고. 네 맞아요. 영국의 문화가 유럽의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게 사실은 미국인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뉴월드, 신세계에서 유럽에는 없던 전통에 얽매여 있던 유럽과 다르게 새로운 창조의 문화가 아메리카라고 하는 하드웨어. 얼마나 좋아. 땅 넓어. 모든 거 다 있어. 사람은 별로 안 살아. 인디언들한테 못된 짓 한 거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원주민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죠. 그러나 역사라는 건 냉혹하니까 소수로 몰락할 수밖에 없죠.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해양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게 이제 전통적인 중국이었다면 그 핵심은 몽고잖아요. 몽골, 징기스칸. 거의 유럽까지 갔잖아요. 폴란드 근처까지 갔어요. 우크라이나까지. 키예프까지, 키이우까지. 거기 다 지배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 해양 시대가 오면서 영국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영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류로 시작을 했죠,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였어요. 미국은 영국이죠. 미국은 영국이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해양을 지배하잖아요. 미 본토만 지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해양을 지배하면서 멀러주의, 멀러 독트린, 1827년 5대 대통령. 우리는 미국에 살 거야. 이게 깨진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은 필연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가 해가 너무 부족한데 위에만 조금 그래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양 패권의 영역에 좋든 싫든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건 바로 이 해양 세력권에 편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대륙 세력권은 근대의 공산주의가 돼버렸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됐잖아요. 이 표준을 따라간 북한은 몰락한 거고 패배한 거고 우리는 미국 스탠다드에 좋든 싫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의 정체성과 해양의 정체성이 결합이 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반도의 문화적, 경제적, 민족적, 역사적 정체성이 융합이 된 거예요. 멜팅폿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상이 결과적으로 K-파워의 원천이 된 거예요. 우리 자체 대륙, 해양이 융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DNA는 대륙의 정체성과 해양의 정체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치는 진짜 위험한 것보다 엄청 좋은 위험해요. 위치인 거죠. 위험한데 그 위험을 극복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극추운데 문명이 발달하기 어렵죠. 하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발달을 왜 해? 야자수 따먹고 서핑하면 되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챌린지 앤 리스판스. 적당한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된다. 도전이 너무 크면 그냥 이걸로 짓고 살아야 돼. 표범 잡아먹고 바다 표범. 그 다음에 도전이 너무 없어. 그럼 하와이야. 그냥 수천 년 왕국을 했지만 미국에 먹혀. 근데 적당한 도전이 있고 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바로 챌린지 앤 리스판스예요. 일부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런 적당한 거예요. 위기. 위기가 없으면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또 수없는 침략의 땅이 돼요. 그러면 많은 희생이 있지만 여기서 문화가 섞여요. 그러니까 반도의 지정학, 거대한 문명권의 외곽에 또 거대한 해양 문명권의 또 진입로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창조적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긴장인 거죠. 왜 이 작은 나라가 글로벌 국방 5위로 가야 되느냐.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 마음속의 DNA는 이제 북한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 임진왜란, 일제강점, 청나라, 당나라, 몽골 끝없는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겨요. 고려 거란 전쟁, 고려가 이기잖아요. 거란 망한 게 고려 때문이에요. 거란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알아요?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 알아요? 네. 캐세이가 거란이라는 뜻이에요. 아 원래 옛날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 기탄, 거란. 러시아는 지금도 기타이라고 해요. 폴란드에 중국 뭐라고 그래요? 힘을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기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거란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캐세이 퍼시픽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면 당나라 당태종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 또 여기 침략했다 눈에 초살 먹고 가지. 수나라 그 위대한 나라가 을지문덕한테 정말 수장당해서 끝나고 끝없이 거기다 또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 역사가 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극복하잖아요. 일제강점도 당하지만 또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DNA는 뭐냐면은 거대한 세력이 언젠가 우리를 넘볼 수 있다. 적어도 그 나라를 이기진 못하지만 왔을 때는 팔 하나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당태종 유언이 거기는 건들지 마라. 유언이에요 실제로. 자기 눈에 헐먹고 갔으니까. 그 범람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다 똑같아요.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투 문명도 마찬가지인 거고 인더스 강도 마찬가지예요. 인더스 문명도. 그 모든 문명이 강을 깨고 있죠. 강이 가만히 있나요? 범람을 하거든요. 그 도전은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북쪽에 북한이 있어서 대륙이랑 막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통일한다면 진짜 엄청난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다. 대한민국 한반도 자체. 일단 어떻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태계는 역사적 생태계는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대륙의 정체성을 말했잖아요. 지금 섬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섬 같은. 지금 제주도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서 해외 나갈 때 비행기 타야 되죠. 배 타거나.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우리라니까 제주도가 다른 나라 같네요. 육지도 마찬가지죠. 네, 육지도 마찬가지죠. 육지도 대륙인데 북한이라는 미싱 링크가 존재하잖아요. 백두산 가려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북한이 아무리 열악해도 한나절이면 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연변 쪽 가서 2, 3일 걸리잖아요. 지금 해외 교역의 98, 9%는 선박이에요. 비행기 아니면. 기차로는 트럭으로는 못해요. 못 가죠. 그러니까 대륙의 정체성, 수출로 먹거나 사는 나라고 그 수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데 다 배로 가잖아요. 근데 기차로, 컨테이너로 간다고 그래봐요. 베이징까지 기차로 가면 하루인가 24시간이면 가요. 지금 단둥까지, 신의주 건너편까지 고속철이 들어와 있거든요. 베이징까지. 북한만 연결하면 서울역에서 반나절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 극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맞아요, 유럽은 다 기차의 천국이죠? 네. 폴란드 다 연결돼 있죠? 와, 진짜 좋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다 배로 가잖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 5위의 방산 대국이 된 이유도 있고 북한이 행국이 만든 이유도 있지만 북한은 무려 10년을 군대 갑니다. 10년. 청춘이 없어요. 10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군대 안 갔죠? 미국에서 군대 간다는 거 신경도 안 쓰죠? 가고 싶은 애들만 가고. 그 누구 갔나 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저도 대학 들어갈 때 빨리 군대 문제 해결하자. 손흥민도 군대 문제 해결해야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야구 선수 박찬호도 군대 문제 해결이 되는 거고 지금. 예? 이게 모든 젊은이들의 우리 그냥 북한은 10년.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봐. 상상도 안 그 돼요. 젊음이 없어지는. 젊음이 그러니까 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폴란드도 징병제 아니죠, 모병제죠. 네, 그냥 가고 그러니까 지금 올려 있는 친구들 군대 가는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맞아요. 한 번도 한 들어본 번도 안 적 하잖아요. 여기는 젊은 대학 들어가면 군대 먼저. 유학 가야 돼. 군대 먼저. 늘 신경 쓰는 거죠. 그 18개월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북한은 10년이에요. 훨씬 더 그럼 크게 여기서 되네.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뭐 배워요? 김정은 만세, 수령경제 만세 이걸 배우고 온단 말이에요. 이 비용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18개월 비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얼마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 창이 있어. 내 인생의 인생의 계획. 그것도 희생이 되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용. 근데 통일하면 이런 그럴 거 필요가 없잖아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네. 대륙의 정체성이 생겨요. 적정 군사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약해지느냐? 더 강해져요. 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죠. 인구는 북한이 2,600만, 네. 우리가 5,200만이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지금은 5,200만보다 규모의 경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북한은 평균 연령이 더 낮아요. 오, 우리가 필요한 젊은 젊은이가 층.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 제이 피터가 여기 왜 와 있어요? The Attraction of Korea죠. 너무 매력 있어서. 매력이 있어서. 엄마가 가라고 막 두들겨 팬 거 아니죠? 한국 가. 좋아서 온 거죠? 네, 좋아서 그렇죠. 왔죠. 예. 네. 자, 세계가 코리아, 한국을 지금 매력적으로 느끼죠? 너무 엄청. 아, 그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핫해요, 국가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인은 못 느끼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25의 전쟁의 기억, 그 전쟁의 냉전의 기억. 의길 씨 교련복 입었나? 저는 교류복 안 입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군복을 입었어요. 교련복이 진짜요? 군복이에요. 고등학생이 군복을 입고 목청을 들고 행진을 했어요. 여학생들은 군복 입고 간호하는 거예요. 간호복. 필요하는 거 네. 연습하고. 그 냉전의 추억, 그 다음에 항상 전쟁에 대한 위협. 지금 폴란드는 좀 위험하니까 러시아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미 본토 누가 침공해 온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우리 무조건 이기겠다고. 그런 불안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불안, 언젠가 전쟁이라는 불안을 안고 산 거예요. 제주도에 살아도 불안은 있죠. 예, 한국인이라면 다 있죠. 다 있죠. 네. 거대한 불안. 그리고 한도 있지 않을까요? 한? 한도 있죠. 그 슬픈 여러 가지 서로 죽이고 죽었던 한. 그 다음에 적이잖아요, 적. 그러니까 적에 대한 증오를 배웠다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격리할 때 멸공이었어. 공산주의를 박멸시킨다. 아 진짜. extermination.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배웠다고. 필승, 빅토리, 반공. 고등학생이 격리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구호가 학교에 써 있었어. 반공, 필승, 멸공.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방공 포스터 같은 거나 뭐 이제 삐라 이런 삐라. 걸 삐라가 많이 했지. 뭐예요? 전단. 이제 전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뭐라 선전, 그러지? 선전. 여러분 행복하세요. 뭐 이런 전단 이런. 리플렛. 근데 네.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다. 증오. 그럼 뭐예요? 이게 분단 체제라는 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같은 한국인들도 어서 째려봐. 너 우파지? 너 좌파지? 한민족이라는 마음 그런 것도 배우긴 하지만 한민족이지만 지금 적이다라는 게 있어서 되게 뭔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혼란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멜팅 폿이잖아요. 흑인, 백인, 아시안, 히스패닉.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인종차별 얘기하면 그날로 끝나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다르면 어서 수염을 길러? 나하고 달라? 이런 문화. 차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바로 적대의식.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획일성, 말 한마디로 하면 일사불란한. 서로 다르면 이제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이가 아니라 차별. discrimination. 디퍼런스가 아니라 이게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분단 때문에 더 분단으로 인한 심해지고. 거대한 비용인 거죠, 이게 다. 지금 이 분단으로 인한 비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을 볼까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저기서는 나만 드라마 보면 심하면 처형이에요. 3명이 지금 독재를 해요, 수십 년 동안. 인민들이 지금도 배급체제 굶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어요, 지금도. 자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저거 그거라 저 그거 아니에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건 민주주의 중에서 최악이에요. 항상 거의 꼴찌예요, 인권이. 10년 동안 군대에 끌려가서 농사짓고 김정은 만세를 매일매일 학습을 해야 되는 저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의 고통은, 저 눈물은. 이게 다 뭐 때문에? 분단 때문에. 분단 때문에. 저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한민족의 우리 형제들이 왜 저렇게 세계에서 비호선을 받는 독재체제에 살고 있느냐. 김정은이 왜 먹고 사느냐. 분단 때문이에요. 분단을 팔아서 지금 지 독재체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단이 없어지면 통일하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 다른 손해가 훨씬 덜 될 건데 한국이 무조건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조금 반가운 소식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5등이에요. 왜? 미, 일, 중, 너가 옆에 있잖아요. 중국 14억, 러시아 1억 4천, 일본 1억 2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5등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의 우리를 만든 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 통일이 되면 이 네 나라를 봅시다. 자, 중국을 먼저 가볼까요? 중국이 우리 통일되는 거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안 바랄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왜 안 바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미국 미국 영향이 바로 더 정답이네. 가까워져. 아 진짜. 미국이 압록강 도망강까지 오니까. 근데 중국은 통일을 원해요. 아 원해요 또. 왜 원하냐 그랬더니 한반도가 완전히 친중 국가가 되는 걸 원한대요. 아 그럼 진짜. 거꾸로 지금 중국이 동해로 못 나오죠. 네. 그러면 한반도가 친중 국가가 되면 동서남북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완전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한반도가 친중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두려운 거죠. 지금 중국은 북한이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못돼 보이는 북한, 중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북한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아 진짜요? 안 해요. 끝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45년에 독립됐죠. 중국은 49년에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4년 동안 김일성은 지도자고 마오쩌둥 게릴라잖아요. 누가 누굴 도왔겠어요? 김일성이 마오쩌둥. 아 진짜요. 특히 동북전쟁, 연변 이쪽 지역에 전쟁할 때 마오쩌둥 군대한테 소총 수만 정을 줬고 부상병을 다 치료해줬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가면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야. 나 없으면 너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하고 중국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옛날 세대는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줘도 뺀질거리고 고맙다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믿지. 한번 패고 싶어. 근데 팰 수가 없어요. 얘가 맘대로 하면 큰일 나니까. 왜? 중국의 속셈은 무서운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 못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상태로 북한을 먹는 게 꿈인 거예요 중국. 근데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의길 씨 북한이 김정은 통일하면 만세할 거예요? 아니 절대. 난 참전할 거야. 나 막을 저도 거야. 참전하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 일본은 또 라이벌 국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든 원하지 않지. 진짜요? 왜? 북한 남북한이 통일되면 어떻게 돼요? 거대한 민족 국가가 탄생하잖아. 강해지죠.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하고 화해가 안 됐잖아요. 거기다 북한 더 심하죠. 핵이 있잖아. 그럼 지금도 5인데 핵무기를 가진 대한민국이 탄생할 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평화로운 국가를 지향할 거지만 인구 5,100만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 LNG선 일본이 못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미 그 인구 8천만에 세계 5위 국방력에 이제 핵 무기 능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탄생한다고 해서 악몽이지. 그리고 이제 대륙의 나라가 되는데 일본은 섬나라. 일본은 꿈이 어떻게든 지금 한일 해저 터널 뚫고 싶은 게 꿈이에요. 대륙으로 가려고. 그런데 거대한 민족 국가가 탄생해요. 대륙 국가가 탄생해요. 그럼 일본 낙동강 오래갈 되는 거지 이제. 일본은 지금 분단 국가를 유지하면서 양쪽을 다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아 우리 통일돼가지고 일본 속 터질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통일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빨리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한국하고 북한하고 동시에 수교하는 거잖아요. 양쪽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가까운 이면에서도 위험한 나라예요. 일본은 지금 북한과 수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일본이라고 생각해봐요. 통일 원하겠어요? 영구분단 원하겠어요? 영구분단 원하죠. 안 그러면 더 큰 라이벌, 위협적인 라이벌.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은 또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통일을 원해요. 어떤 통일이냐? 네. 북한을 한국이 먹어서 압록강 도만강에 캠프 험프리 기지를 세우는 거. 베이징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 이게 미국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통일 원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마다. 미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한미군에 대해서 반미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는 뭐죠? 한국 전쟁 때문에 북한을 막으려고잖아요. 그럼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성이 없네요.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존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이유도 명분도 다 사라지죠. 그렇죠.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는 명분이 안 돼.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중국이 우리를 못 건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주한미군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걸프 국가들이 미군 때문에 얻어맞았잖아요, 이란한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건 도움도 되지만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이 상대해야 될 주적으로서 북한이 사라지니까 나 여기 있을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왜 캠프 험프리에서 그렇게 100억 달러까지 져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은 거대한 민족국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의미가 희석되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사실 북한에서 미국에 대한 시선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 교육 시키는 것도 미국이 안 좋다. 막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마음이 바로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갈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면 더 주한미군이 있기 어려운 거죠. 북한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 싫어하잖아요. 통일됐는데 쟤들 왜 있는 거야? 우리 원래 나쁘다고 배웠는데 그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 정서가 아무래도 고조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폐쇄된 민족주의라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열린 민족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북핵 위협도 사라지잖아요. 그럼 미국의 해구산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통일은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마지막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원해요. 진짜요? 왜냐하면 네. 러시아가 착해서가 아니고 네. 러시아의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오. 러시아의 딜레마는 유럽이면서 유럽이 항상 안 껴져요. 폴란드가 미워요 일단. 근데 폴란드도 러시아 유럽이에요 그러면 싫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말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애매해져. 약간 자기까지만. 그러니까 유럽이면서도 유럽이 아닌 유럽이면서도 아시아인. 그래서 유라시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동양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시베리아가 있으니까 그게 러시아의 딜레마예요. 물류 처리도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는 항상 두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구로 가야 된다. 러시아의 피터되지. 우리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철저한 서구파였어요. 모스크바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로 온 게 바다로 유럽으로 간다고. 젊은 시절을 유럽에서 다 보내요. 철저한 서구파였어요. 상트페테르부르 하면 모든 게 다 유럽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서구파예요. 근데 반대파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슬라브 공동체가 있어. 우리는 유럽과 다른 정체성이 있어. 이게 이제 그 슬라브주의예요. 이게 바로 레닌 같은 사람들이에요. 푸틴. 그러니까 유럽과 다른 우리만의 슬라브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게 둘이 항상 충돌했어요. 근데 푸틴은 결정적으로 슬라브주의예요. 유럽을 싫어해요. 서구를 싫어해요. 서구에 영향받는 우크라이나 손봐야 돼.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유럽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극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걸 유럽에 띄워줄까 말까? 북극곰 보니까 귀여운데? 재롱도 떠는데? 야, 노르드 스트림 연결해. 메르켈. 가스관. 연결을 시작했어요. 믿을까 말까? 약간 믿는 쪽으로. 근데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깨졌잖아요. 역시 북극곰은 안 돼. 못 믿어. 푸틴도 나 유럽 싫어. 우크라이나 지원해줬고 폴란드 뒤에 밀어서 우리 먹으려고 그래. 우리 코피 터지게 했어. 나 유럽 싫어. 이제 끝났어요. 푸틴 살아생전에 유럽과는 이제 끝났어요. 폴란드도 이제 안 믿죠? 러시아 절대 안 믿죠? 원래 안 믿었지만 더 안 믿죠? 자,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는 유럽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한 걸 물려주지 않을 거니까 제재는 유지가 돼요. 나토가 이걸 인정 못 하잖아요. 원래 푸틴의 계획은 신동방 정책이라고 있어요. 동방에서 미래를 찾자. 우리는 동방으로 간다. 그래서 동방 경제 포럼 매년 9월에 푸틴이 매년 오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 그럼 푸틴의 꿈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시베리아 극동의 무한한 자원. 이거 개발하자.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써 현대화시켜요. 보다 빠르게, 더 많이, 더 튼튼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녹고 있는 북극 항로. 일반적인 항로보다 무려 40%가 단축되거든. 거기다 지정학적 위험도 없거든. 스웨즈나 홍해 이런. 파나마 운하도 지금 강원도에 막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시베리아 극동, 동방에서 미래를 찾겠다가 신동방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신동방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협력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아직 경제력도 안 되고 인도 모델은 왔다 갔다 해. 실리 외교. 중국 마음에 들어. 그러나 중국은 무서워. 인구가 14억이야. 거기다 지금 연해주, 하바롭스크, 아무르주, 한반도 6배, 7배 되는 땅이 원래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거였거든요. 러시아가 아이온 조약 1858년,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다 뺏어갔거든요. 그 동해에 못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불안하죠. 시베리아 국동이 땅은 어마어마하지만 인구는 몇백만이거든요. 14억 중에서 2천만만 들어와서 안 나가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두려워요. 협력은 하지만 두려워. 자, 일본이 있죠. 일본은 북방 4개 도서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뺏어가서 그게 항상 긴장이잖아요. 그럼 남는 건 어디예요? 한국이죠. 한국은 러시아가 오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러시아는 기업이, 산업이 없어요. 러시아 유명한 기업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중국은 알죠? 많이 알죠? 요즘은 또 핫하고. 러시아는 산업이 수출품의 75%가 자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코피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제조업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에요. 그것도 못 만들어. 없어요, 공장에. 그래서 자, 수입하고. 자, 경공업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있어요. 전기전자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공업 있어요. 조선 있어요. 북극 항로 시대에. 거기다 심지어 한류도 좋아해. 우리한테 약간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친화적이에요. 동양 친화적이에요. 동양 문화 아주 깊숙이 해박해요. 중국 문화, 일본 문화에도.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북한만 연결되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예, 나지나산 연결되는 철도 연결되는데 미싱링크 북한을 통해서 가스 파이프라인 빼 철도 연결해 물류 연결해 부산 세계 환적항 2위예요. 싱가포르가 1위거든. 거기 북극 항로 이용하기에는 여기가 최적지야 부산항이. 그러니까 러시아 친구들이 그래요. 통일 안 해도 좋아. 일단 트기만 해라. 경제적으로. 제발 좀 털어. 북한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래서 비용도 받을 수 있고. 죽은 김정일이 우리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관계없이 푸틴하고 메드베데프 김정일 그 시기에 만나갖고 가스관 연결한다고 지들끼리 합의한 적이 있어요. 오, 진짜. 우리하고 얘기도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가스관 연결하면 빼고 니네도 좀 써. 북한. 네. 그다음에 우리 철도 연결되면 통과를 받아. 네. 북한은 해결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말씀드렸지만 통일이 돼도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안보적으로 불안하죠. 러시아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여기 걱동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예요. 오, 신기해. 유일하게 예, 좋아하는. 안보적 불안정성은 없으면서 러시아 미래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은 지금 적극적으로 바라는 건 러시아. 그다음에 불확실성으로 눈으로 쳐다보는 거는 중국, 미국, 일본. 일본은 어느 경우든 반대. 중국과 미국은 지들이 원하는 통일은 찬성. 이게 지금 답인 거예요. 이거를 뚫고 가야 되는 게 우리 힘이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독일 통일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다 반대했어요. 그렇죠. 러시아는 무너지면서 이제 돈 차관받고 하면서 됐고 나머지 끝없는 그 세 나라들을 독일이 설득하고 밀어붙여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근본적인 질문이 상대는 북한이잖아요. 되게 평화롭게 통일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붙는다면 한국은 확실히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죠. 그러나 저쪽이 핵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방식은 안 돼요. 재래식 전략은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그러나 쟤들이 핵을 쓴다고 소리가 지는 건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 기지를 다 핵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한 발 쓰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저기 쓴다? 그럼 쥐들도 핵 터지는데 아마 못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왜냐 핵 쓰면 죽으니까. 네. 독재 정권은 죽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핵을 꼭 쓴다는 것도 사실은 극단적인 가정인데 쓴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쓴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핵 맞았다고 해서 김정은 만세하고 살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참전할 거죠, 이게 실도. 그러니까 힘으로도 뭘로도 북한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북한이 핵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번에 이제 155mm 자주포 K9 같은 것도 공개했더라고요. 오, 새로. 예, 일단 K9보다 훨씬 커요. 기술력이 딸린다는 거고. 두 번째, 그동안 북한이 쐈던 그 자주포 쏘는 걸 보면 한 발 쏘면 철렁거려요. 놀이기구예요. 진짜. 예, 돈 안 내고 놀이기구. 아이고. 자, 우리 K9은 미동도 안 해요. K9은 15초내에 3발을 쏠 수 있어요. 급속 사격. 근데 출렁출렁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발 쏘고 다시 쏘는데 몇 분 걸려요. 기다려야 되죠. 예. 그게 기술력이에요. 흉내는 내도 재래식 전력은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이나 피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제이가 보기에 미군들 정신력하고 대한민국 군인들 정신력하고 어디가 더 쓸 것 같아요? 우리 쪽 아니 오! 미국 쪽이래요? 아까 대한민국은 훨씬 앞서가죠. 바로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은 우리가 사실은 정신교육을 많이 하니까 미군은 정신교육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개인 뭐 그런 거. 근데 전투력은 미군이 압도적이죠. 우리하고는 비교 안 할게요. 그동안에 싸웠던 군대랑. 많이 싸웠죠. 미군이 뭐 불러다가 매일 뭐 트럼프 어록 암송시키고 뭐 트럼프 만세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미군은 월급이 해결해줘요. 그렇죠. 네. 말 안 들으면 감봉하면 그냥 치명적이에요. 그 말 잘 들어요. 미군이 싸움을 잘하는 건 첫째 복지, 생활을 책임지고 자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능 좋은 무기 이거예요. 돈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따지면 이라는 군이 정신적으로 더 셀 거예요. 우리 지도자 죽였어, 뭐 나 자폭할까 뭐 이렇게. 근데 의도 터지잖아요. 그럼 북한군이 10년을 근무하고 김정을 위해서 뭐 자폭한다 그러지만 전투력이 셀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왜 싸워야 되는지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조국의 미래를 여기는 아니에요. 김정은 만세하고 자폭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항상 나왔죠. 김정은 만세하고 자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투력이 나오겠냐고요. 안 좋았죠. 나오질 않아요. 그냥 기계적인 거지. 정말로 내가 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렇게라도 죽어야 내 가족이라도 살지. 훨씬 건강해요. 왜 싸워야 되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민주가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전투적으로는 압도적이에요. 북한이 막 찍어내죠. 지난해 5월 달에 진수하다가 좌초 바닷물에 잠긴 강건함이라는 5,000톤급 구축함을 지금 8월, 9월 달에 전력화한대요. 그게 자빠지면 소금물 들어가서 엔진을 못 써요. 전자장비 다 망가져요. 수리하는데 몇 년 걸려요. 김정은 말 한마디로 돼요. 야, 하늘에 달 따와. 그럼 따와요, 얘네들은. 따와가 달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 군대와 대한민국 군대를 비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북한을. 그러나 이 한국군이 북한과 붙어서 진다? 절대 지지 않아요. 말이 안 돼요. 뭐 우리가 뭐 북한의 드론도 못 잡고 뭐 그건 평시니까 못 잡죠. 전시엔 다 잡아요.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우리가 밀린다? 그런 일 없다. 그리고 북한이 뭐 선제 핵을 쓴다? 그럼 지들이 죽는 길이다. 벌하고 똑같아요. 벌은 벌침 쏘면 죽죠? 네. 다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헥헥거리잖아요. 푸틴도 힘들면 헥헥거리죠. 힘들면 헥헥거려요. 강아지도 힘들면 헥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불안할 건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제 통일하고 싶으면 당연히 전쟁은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해요? 첫째, 통일은 안 해도 서로 싸우진 말자. 그리고 오고 가자. 야, 기차 좀 내려오고 파이프라인 나오고 내가 너 잡아먹니? 안 잡아먹어. 무력 통일 안 돼. 헌법으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군이 올라가면 국제법적으로는 침략이 돼요.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럼 왜 피비린내나게 싸웁니까? 안 올라가니까 서로 평화롭게 살자. 장기간. 원래 하나였잖니. 자유롭게. 니네 금강산 개성 때 좋았잖니. 너 어렵잖아 지금. 사람 지금도 굶잖니. 북한군의 30%가 영양실조예요. 너 가난한데 돈 거기다 왜 쓰니 지금. 미사일 왜 만들고. 이렇게 가자 길게. 그러다 보면 우리 통일 방안이 그거예요. 서로 잘 지내자. 그 다음에 연합으로 가자. 미국처럼 연방으로 가자. 걔네도 고려 연방제였어요. 우린 남북연합. 그 연합으로 가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통일은 맨 나중에 가서 하든 말든.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 하나가 되는. 이게 우리 통일 방안이거든요. 뭐가 나빠요? 근데 얘들 와서 갑자기 우리 다른 나라야? 같은 민족 아니야? 헌법에서 쉬워? 철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누가 또 동조해요, 여기서. 두 나라로 가자고.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두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두 나라로 가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의 편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가 되면 중국이 북한을 먹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나라니까. 탈북민 야도 받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 왜 다 받아요? 난민 심사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륙의 정체성을 영원히 잃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국가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실상 이국간이 당분간 이국가처럼 지내자. 알았어. 꽤 오랫동안. 그렇지만 마지막에 목표로서 영어로 엔드 스테이트로서 통일이라는 거는 건 지우지 말자. 너랑 나랑. 나 너 이해하고 너 잡아먹지도 않을 거고 같은 나라처럼 가자. 그리고 서로 평화 정착하고 왔다 갔다 하자.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통일 안 할게. 이게 답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우리 통일 방안이에요. 흔들릴 거 없어요. 그 다음 주변국이 통일 안 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 주변국 통일 원하지 않았잖아요. 독일. 동독 정부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동독 주민들이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은 그렇게 보면은 주변국을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서로 원하면 못 막아요. 뭐 국제법 필요 없어요. 동독은 국제법 없었나? 가자 북으로 뭐 오자 오라나무로 그냥 그 휴전선 밀고 들어오면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막 몰려가니까 초병들이 옛날에 막 총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베를린 장벽에 넘은 철조망에 시신들이 걸리고 가슴 아픈 사진이 많아요. 그 동독의 상처예요. 근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초병들과 어떻게 막아요? 지금 DMZ에 JS에 수십만 명 몰려가 봐요. 그 총 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통일할 거라는데 주변국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은 행복으로 가는 거지 비극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신뢰를 줘야 돼요. 그래도 동서독은 통일되고 10년 동안은 아직도 상처가 아직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어느 경우든 평화 통일이라는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 비록 내가 힘들어도 말씀드렸던 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통일 비용을 내가 내더라도 내 자식, 손자 미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계의 화약고가 사라진다는 건 글로벌 평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해요. 그렇죠.
극동의 화약고가 사라지잖아요. 점차 이 극동에 있던 긴장도 풀릴 거다.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강압적이거나 상대 의사에 반하는 통일이거나 이건 아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이 통일이 주변국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동북아, 글로벌 질서에 도움이 되는 통일이 된다는 신뢰를 끊임없이 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근데 너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가지고 진짜 네. 되게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외국인들이 사실 통일에 대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크게 알아보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2부에서 진짜 한국 그 위치부터 해서 또 통일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일된 후의 대한민국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저도 다시 한번 해본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정말 사랑으로 평화롭게 뭐 언제가 됐든 그렇게 꼭 통일되는 그런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에 제가 몰랐던 장점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장점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성 그것도 되게 새로웠던 것 같고 남는 교훈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입장료 내도 돼요. 네. 저 사실 예전에 유튜브로 약간 분단 때문에 나눠진 가족들, 그리고 약간 그 가족 사람들 막 진짜 오랜만에 막 서로한테 연락하는 그런 장면들 유튜브로 예전에 좀 많이 봤었는데, 다시 한번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약간 이 사랑으로 이 상황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인식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뭐 만약에 통일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통일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인데, 근데 오늘 얘기 이후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 인간적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기회였어요. 제일 중요하죠. 박사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분은 이제 통일 서포터가 되는 걸로. 오, 그럼요. 네, 이제 끝나고 이제 서명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또 한반도 통일 분단이 국제전쟁, 한국전쟁은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결과고 또 한반도 통일은 국제 질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 폴란드, 유럽의 두 분, 미국의 한 분, 제주도에 한 분, 이길 선생 씨는 이제 뭐 다 잘 이해하지만 특히 세 분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이 쉽지 않은 주제를 전달했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그런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나가서 여러분들 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줘야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게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의의가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하고 뜻깊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모입시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